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 순회 경선 그리고 50만 명의 표심의 향배가 드러날 2차 슈퍼위크 기간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죠. 한상익 가천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느 경선이나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히 2차 슈퍼위크 기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경선 끝나고 2차 국민선거인단 약 50만 명의 표심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특히 중요한 거는 왜일까요? 결선 투표의 향배가 가려지기 때문일까요? 뭘까요? 그 여론이나 그 투표 흐름을 보면 네.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질적인 집단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9월 1차 슈퍼위크 때 예. 방향이 좀 정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차 슈퍼위크 때 흐름 방향이 정해졌다면 호남 경선 때 좀 확실해졌어요. 거기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근데 오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면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확정이라고. 이 다음 남은 것이 이제 경기하고 3차 슈퍼위크인데 네. 3차 슈퍼위크는 일주일 차이라서 비슷하다고 봐요. 2차 슈퍼위크랑 보고. 그럼 이제 서울하고 경기인데 서울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60% 가까이 나온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려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30% 득표를 해야 돼요. 30%대 득표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할 것이냐. 이런 좀 쉽지는 않죠.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30% 후반, 40% 아주 초반 이 정도 득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선은 확정되었다고 봐야죠. 그럼 다른 캠프들도 더 이상 그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2차 슈퍼위크 결과가 확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러면 오늘 결과가 거의 민주당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선 투표 여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그러면 되니까요. 지금 총 예상되는 투표자가 한 200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100만 명쯤 넘었고 나머지 100만 명 중에서 오늘 50만 명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도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사실 제주 경선하고 저는 이제 그 부울경 경선을 좀 제가 눈여겨봤었어요. 왜냐 이게 이제 대장동 본격 수사 전개 후 처음 공개되는 당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지금 2, 3차로 이어지는 이 슈퍼위크 경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고발 사주 의혹 때 추미애 후보가 약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지지자들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간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강력하게 집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이. 더군다나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또 전략을 잘 세웠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나와 상관없이 저쪽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서 내가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지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서 급격하게 쏠려갔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심에 호소한, 그러니까 강성 당원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전략에 맞아떨어졌고 여기에 지지자들이 호응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50만 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매직 넘버가 75만 표를 가져가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누적 득표수가 36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투표율이 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50%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밖에. 지금 1차는 72%였거든요. 반밖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과반을 해도 적을 수는 있지만 더 나쁘게는 이낙연 후보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투표율이 낮아버리니까 설령 좀 가져오는 표가 있더라도 더 누적 득표수 더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격차를 덜 좁히더라도 저는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현재 1, 2위 차이는 13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부울경에서도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50% 넘게 압승을 이재명 후보가 거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0% 넘게 이낙연 후보는 계속 그쪽에 공격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전략과 지지층들, 그러니까 투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좀 달랐나 보죠? 이낙연 후보
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2등이 할 수 있는 건 별게 네. 없어서. 근데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큰 계기가 되려면 예. 먼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돈을 받은 게 나왔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는 정도의 의혹 제기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세게 딱 쳤는데 그 절묘하게 또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예. 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내는 거예요. 네.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전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보면은 노출 효과냐 긍정 효과냐의 그 논쟁이 있는데 사실 노출 효과가 맞습니다. 노출이 많이 될수록 그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인물로 판단이 돼요. 예. 그런데 대장동 국면이 되면서 이낙연 후보는 사라져버리고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특히 경선인데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표자는 이재명 후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본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선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오히려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지금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교수님 지적한 대로 이제 그런 노출 효과든 뭐든 굉장히 결집된 효과가 있고 지금 그게 반응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투표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사실 그러면 투표율이 왜 1차 슈퍼이큐보다 이렇게 20%가 낮아졌느냐? 야, 그러게요. 저는 합리에 가까운 중도가 예. 포기를 한 거로 봐요. 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나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뭘 방증하느냐? 본선 경쟁력에 약간 위험 신호라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본선이라는 건 당원과 아무 상관이 없이 물론 여기에도 일반 국민 투표가 섞여는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거기 이제 본선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그때는 당원 포함이지만 사실 민심의 큰 바다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표율을 낳는 추세를 놓고 보면은 중도가 여기에 여전히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고 무언가 여기는 기득권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성남지사가 그 당시에 시장 때 결정했던 거고 설계했던 거라면은 왜 당신은 그때 이렇게 정말 이익은 손실은 사회하고 이익은 사유하는 것을 왜 좀 더 정교하게 막지 못했는가? 왜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치적인가라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그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사실 이낙연 후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당심은 거기에 지금 마음을 허락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그다음에 특히 어쩌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긴 하나 제가 보기에 이게 본선으로 갔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수사나 지금 국민의 여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어떤 그 부모랑이 될 수도 있는 그다음에 심각하게 다시 그때 2차 점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투표율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한 과제를 안고 본선에 큰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하는 그 과제를 안게 된 거죠. 예. 이번 투표율에 대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투표율을 그럼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투표하는 분들을 봐야 돼요. 이 선거인단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니고 권리당원과 그리고 내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즉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중도 성향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당층, 유동층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승부가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50%대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경선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뒤로 갈수록 투표율이 50%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결정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게 동질적인 집단에서 투표에 내려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유불리가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됐는데 뭐 나까지 투표해라는 느낌과 아이고 졌는데 투표하기 싫어라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역시 이게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이라고 봐야 돼요. 이들은 내가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전체 흐름이 바뀔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대장동 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인물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예. 체포한 다음에 이제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풀어줘야 되니까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예상할까요?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떨어지고 구속이 된다면 네. 그때는 사안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구속이 꼭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예. 검찰이 분명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수사를 확실하게 진행해야 될 사안이 됐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때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도에 따르면 뭐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이제 증거도 인멸한 게 있어서 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듯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죠. 대장동 설계한 사람은 나고 유동규란 사람은 거기에 실무를 했을 뿐이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최소한 그 실무자가 사전에 정치한 것들을 잘 거르지 못하고 굉장히 이익을 굉장히 그 사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시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게 다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됐을 거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내 측근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런 출구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관리 책임 정도만 있지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일일이 알았겠느냐. 전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네. 대장동 이 사업이야말로 오늘의 이재명 후보를 만든 치적 중의 상징이란 말이죠. 예. 그 자기 브랜드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측근이 그냥 지금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나는 사실 상관이 없다. 모르쇠 전략으로 한다는 건 지금은 경선에 큰 제가 보기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털고 가든가 해야지 이것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거나 내 인사관리 책임 정도가 있으니 내가 그 미안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정도로 간다면은 저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 민주당 후보로서의 예. 여당 후보로서의 제가 보기에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구속은 이재명 지사에겐 또 다른 어떤 그 2차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다시 2차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겠지만 국민이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놔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뭐 친분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사안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속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타격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구속이 말씀하신 대로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도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또 맞기도 해요. 그냥 판사가 그만한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다음에 이 구속 사유가 만약 2019년도에 그 정영학 회계사 같은 사람들과의 김만배의 관계냐, 네. 아니면 2015년도에 14년 15년도에 그 사업 설계냐, 어느 것이 이제 무죄냐 유죄냐 나오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예. 만약 2019년 것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면죄부를 얻는 거죠. 뭐 경기지사였으니까요. 네. 하여튼 2014년 문제, 15년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본인이 말한 대로 도저히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말단 구급 공무원이 갑질을 해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대로 도의적 관리자로서의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때 그런 설계를 했는가를 누군가 증명을 해야죠. 이게 글쎄 증명이 될까요? 이재명 아마 계속 그거는 이제 갑론을박이 되면서 예. 이것이 본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곽상도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한 거죠. 국회의원직에 그렇죠. 사퇴를 했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50억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그렇죠. 압수수색이 시켰다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 나 사퇴하겠다 말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케이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는 아니고 합동수사본부 정도까지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받아들이나 봐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 특검 카드를 받는 게 저는 여당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여당이 어쨌든 국민의힘 게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특검이 했다고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 공세를 나한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특검을 못 받는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특검이 이제까지 이를테면은 갖고 있던 순기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드루킹 그다음에 최순실 수사 모든 게 다 특검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BBK도 결국 이명박 후보 퇴임 이후에 특검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왜냐하면은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올려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쟁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지금의 제가 보기에 수사, 검찰, 경찰 이 수사 구조로는 공수처까지 나섰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이 4월 달에 FIA부터 제보받은 거를 5달 늦게 수사하거나 지금 검찰이 증거 확보에도 여러 가지 미진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혹시 친여 인사들로 그러니까 친여 또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굉장히 중앙지검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대한 의구심들이 야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만일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경랑이 일 겁니다. 차라리 네. 그럴 거라면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지금도 물밑 조율해서 특검을 구성한다 하면은 오히려 특검 때문에라도 지금 수사하시는 분들이 더 나중에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립적으로 더 엄정하게 수사를 저는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정치공세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정책 선거로 가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야가 특검 합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합수본을 얘기했지만 지금의 그 인력으로 합수본을 한던들 얼마나 빠른 수사가 되겠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은 이미 그렇게 방침을 정했으니까 여당이 전향적으로 해서 가는 것도 저는 이 수사의 공정한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결코 전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가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특검이 공정하다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BBK 2007년 특검 보십시오. 국밥 먹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특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그리고 이럴 것이다라는 그 우선 기본 전제가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요. 전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못 믿을 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도 또 수사는 원래 검찰이 해요. 특검 밑에 다 검찰이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문제가 있어요. 네. 저는 한국 대선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하는데 과연 대장동 화천대유 문제가 모든 문제, 정치, 외교, 안보를 다 물리친 가장 핵심적인 문제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특검을 구성하고 그러는데 보통 3개월 정도, 2달 정도가 걸립니다.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검을 하면 특검법 만들어야죠. 거기다 그럼 윤석열의 고발 사주도 넣지 않는 차 들어가야죠. 하다 보면은 이번 대선 끝나기 전까지 특검 결과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선 자체가 그 특검의 모든 게 집중되고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수사는 빠른 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빠른 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미 원래 공수처는 상설 특검이라고 봐도 됩니다. 상설 특검과의 그 스위치였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뭐 합수부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를 하고 빠른 결과를 저는 10월, 11월까지 내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거기다 뭐 의혹이 생기면 그래갖고 또 뭐 정쟁하면 됩니다. 대선을 치르고 그 후에라도 정말 문제가 크다면 특검을 뭐 국민의힘 정부가 잡으면 특검을 해도 되고 뭐 민주당 정부 잡아도 이거 특검 필요하다라는 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특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을 좀 정상적으로 치러야지 특검 전국으로 대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경선도 좀 중요한 그 순간이 왔습니다. 2차 컷오프 이제 8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8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일단. 그렇죠. 네. 거기에 4명으로 이만 추려지죠. 4명으로 추려지는데 거기서 3명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그 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4번째 후보는 다들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이번에 이제 당원 비율이 30%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20%인데 당원 30%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2차 투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차 토론회가 이제 당의 유튜브로 중계가 됐어요. 다른 건 다 TV 채널로 중계가 됐는데 2차가 이제 유튜브로 중계가 됐거든요. 네.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그게 이제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1, 2, 3등은 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굉장히 황교안 후보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황교안 후보는 지금도 끊임없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당원 30이라는 게 약간 변수가 될 것 네, 같아서 황교안 후보가 어쩌면 약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만일 황교안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당의 입장에서 조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강이 형성되면은 예. 4강에 좀 의제라는 게 또 있지, 아젠다라는 게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일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이 올라오면은 예. 조금 이제 진보적이고 좀 더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 이제 부정선거 밥상이 토론 밥상에 올라오는 계속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자꾸 좀 어떤 중도층 확장,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의 선관위가 좀 고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당원 30이 있고 예.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당원이 또 30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30만 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30만 명 가운데 26만 명 정도가 당비를 한 달씩 이상 내서 책임 당원이 돼서 투표권이 생겨버렸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20, 30대가 많고 40대까지가 많고 그 이유는 별로 없다는데 저는 그래서 당원 30의 변수가 되겠고 또 여기에 들어온 책임 당원들의 30만의 가운데 20, 30대와 40대가 많다는 점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황교안 후보나 원희룡 후보 둘 중에 한 분이 될 걸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예. 워낙 상이한 분들이라 이 두 분이 어떻게 4강에 합류에 따라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4명을 짧게 그냥 예측만 해주시고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됩니까? 예, 이건 사실 1, 2%는 애국가 시청률이거든요. 네. 이거는 조사할 때 앞에서 불러주냐 이걸로도 결판이 나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신이십니다. 모르겠다고 워낙 넘어가겠습니다. 낮아서 모르겠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도 될 번째 수가 있다. 상황이. 9번은 누구도 될 수 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때문에 굉장히 논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동네 할머님들이 힘내라, 토론회에서 힘내라 그래서 왕자를 매직 같은 걸로 진하게 적어 주셨다고 해요. 근데 토론회 때 그게 보였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3차, 4차, 5차 토론회 이게 계속 왕자가 손에 써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까지도 이게 뭐 부적이냐, 무속을 믿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기복신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수 기도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본인이 뭐 무속이나 기복신앙을 뭐 좋아하고 믿고는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개인 네. 자유죠. 예. 다만 저는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첫 번째 이건 공식적인 자리라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방색을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거를 취임식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를 써서 뭐 왕이 된다고 쓰는 거요 좋겠지만 이거 경선 토론이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식적인 직위에 가서도 또 무당한테 북한 핵미사일 쏠 거냐 물어볼 겁니까? 우선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런 예.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이라는 글자에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게 인식의 일단을,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님이 써주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쓰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거 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3, 4, 5차 아크로비를 그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3번을 아침에 기다리셨다가 저 써주셨겠습니까? 좀 이치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사람이 좀 얼굴도 붉어지고 좀 주저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변명을 보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나?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 공직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깔끔하게 사고를 하는 게 맞아요. 왕자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동의합니다. 저도 그 윤 후보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네. 사실이라고 뭐 주변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쳐도 어쨌든 대통령 후보자로서 정책 토론이라는 공적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변명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가야 합니다. 요즘 손소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 입장할 때마다 다 손 그렇죠. 씻고 다 하는데 예, 예. 다 알코올 성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지워집니다. 어떤 유성 매직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둘러대거나 하는 거는 저는 지지율 1위 후보,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 55%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1위로 꼽는 후보가 그렇게 좀 대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향후 본선에 가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악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소망과 기원이 마음속에는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을 넘어가는 그런 좀 지도자로적인 자세, 그다음에 공적 영역에서 이제는 본인이 임명직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선택을 받겠다는 대통령 후보, 가장 큰 민심의 선택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작은 실수. 정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정말 정치 그 지도자로서의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게 이번 사건이 저는 준 교훈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